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의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우리 부교재 30페이지의 10번에 해당되는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관련한 이야기가 될 텐데, 수업에 앞서서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 여기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점. 뭔가 내가 현재 위치한 곳 이렇게 할 적에 지금 이곳 이 점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점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주 관심이 많은 점수 할 적에 점이기도 합니다. 100점, 50점, 수없이 많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찍었죠. 저 1학년 때 내신고사부터 이제 앞으로 6월 모의고사 저 넘어 수능까지 아마 점들을 또 찍게 될 겁니다. 지금 이곳 나의 점수, 여러분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점이고, 저 점은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 처음 찍은 점이에요. 아마 저 점부터 이곳까지 여러분이 왔겠죠. 자, 그 온기를 표시했더니 선이 되었네요. 첫 점부터 지금까지 온 이곳, 이 선들. 여러분, 선은 말이죠. 선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어쨌든 점과 점을 이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선은 수없이 많은 점의 집합이죠. 여기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점이 있어서 틈 자체가 메워져 버린 이 선은 몇 개의 점으로 이어졌을까요? 알 수 없죠.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로 이곳에 설 때까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점을 찍었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이 점수는 그 중에 한 개의 점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한 개.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이 n분의 1은 정말 없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점수가 그간 찍었었던 수많은 점수들을 다 무력화시키면서 아주 작은 그 점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그런 미련한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전에 점을 찍었듯이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이 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이 점이 의미가 있으려면 말이죠. 의미가 있으려면 방향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선은 어쨌든 각도, 방향이 있죠. 방향. 이 점을 기점으로, 물론 n분의 1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이지만 이 작은 점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점이 방향을 틀면 됩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방향이고 유지하는 것도 방향이지만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일종의 반등점, 이 점을 기준선 삼아 방향을 바꾼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꼭지점이라 하죠. 여러분이 이 정말 작은 이 점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반등점으로, 여러분의 꼭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현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한 줌의 시간, 한 줌의 이곳이라 할지라도 이전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분명하게 다른 점들을 또다시 찍어낼 거다. 이제껏 온 것이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만이 찍을 수 있는 점이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을 찍어왔고 앞으로도 찍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더 나은 어떤 시간들을, 발자취를, 점을 찍어내기를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이 끝나면 3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4장, 여러분이 아는 근현대사 쪽으로 이제 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자, 앞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챕터로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상업의 발달, 농업의 발달, 서민문화 이런 걸 봤다면 결국 그것을 관철시켰었던 하나의 유통망들은 뭐였냐? 은이었다. 그러면 이 은은 언제부터 출현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죠.
콜럼버스가 1492년이고 이게 15세기가 끝나니까 16세기부터 은이 동아시아로 밀려와서 동아시아의 은경제를 유지시켜 나가겠구나. 그럼 16세기는 언제냐?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되겠죠. 16세기 이후니까. 자, 그런 걸 염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30페이지 봅니다. 자, 명나라부터 나왔죠. 언제나 동아시아는 중국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가게 될 겁니다. 자, 거기 14세기부터 16세기라고 나오는 건 사실 은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삼기보다는 명나라의 시기죠. 우리가 1392가 조선 연도죠. 거기서 30년 앞이니까 136 아마 그쯤에 명나라가 서서 16세기 청나라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명나라가 무너지죠. 병자호란이 1636년이니까 아마도 16세기라기보단 17세기가 더 맞긴 맞을 텐데 왜 16세기로 마감했냐? 아마 배우겠지만 임진왜란 이전에 명나라는 역사를 거의 다 마감짓죠. 물론 멸망하는 건 병자호란 이후지만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나라의 해금 정책. 해금 정책은 우리 세계사 때도 익숙한 용어죠. 바닷길을 막았다. 바다의 유통망, 바다의 어떤 통상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되지 않나요? 명나라는 애초부터 북노 남해상하, 남외 바로 30년 전에 출현했던 무로마치가 남북조 시대와 센고쿠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전기회오 후기회오로 명나라의 해안을 건드렸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바닷길을 어쨌든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해금정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해금정책을 말하기 전에 명나라의 기본적인 조공 무역을 좀 살펴야겠죠. 아마도 명나라를 기점으로 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라고 살피는 것이 초점일 것 같아요. 자, 명나라 건국 이후에 30년 이후에 설립한 조선과 명나라가 조공무역을 채택할 이 조공무역 결국 조공책봉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말이겠죠. 자, 그랬을 적에 조선은 건국하고 나서 바로 조공책봉 관계 못 맺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 이성계가 북벌 문제로 이제 뭐 정도 전 더불어서 좀 티격태격해서 조공책봉이 안 됐었고 태종 때에 이르러서야 조공책봉이 허용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조선은 태종 이후부터. 자,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치의 남북 통일 그 과정에서 조공무역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자, 여러분 뭐 오늘 배울 건 상당히 앞에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무로마치가 남북조로 시작하죠. 그랬다가 요시미츠가 통일하는 시기가 1392년 조선의 건국연도랑 같고 요때 바로 조공책봉 관계 맺는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위에 쓸까요? 가만무역. 자, 가만무역이 언제 시작했냐라고 본다면 요시미츠 바로 직후겠죠. 1392년 바로 직후. 거기까지 좀 알고 있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서 가만무역이 진행되고 가만무역은 언제 끝나나 라고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임진왜란 직전 16세기 중후반 정도에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좀 새로 나온 건 유큐예요. 유구라고도 한자로 부르고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로 일본에 편입돼 있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해상왕국으로 독자적인 나라였죠. 이 유큐가 요번에 좀 초점이 됩니다. 유큐는 조공무역 안으로 편입돼 있었다. 류큐도 역시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무역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조금 이따가 유큐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나라는 자, 조공무역과 관련해서 조공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정화의 남해원정, 영락제죠. 자, 홍무제가 건국하고 영락제, 바로 베이징에 천도를 해서 자금성에 라는 그 궁궐을 지었었던 바로 그 영락제가 정화를 시켜서 남해원정을 하게 되죠. 자, 남해원정이라는 것을 본다면 해금했다라는 건 바닷길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남해원정은 바닷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뭐 조공하였다. 이게 이제 남해원정 길이죠. 자, 명나라 난징이 아니고 지금 베이징이 수도인 것은 영락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화를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 거쳐서 아프리카 해안까지도 쭉 해서 중국의 조공 확대 질서를 넓혔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시험적인 부분 좀 언급하면 그러면 정화의 남해원정은 어느 시점 정도냐, 시기적으로 언제냐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언급되곤 합니다. 그럼 대단히 좀 여러분이 복잡해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홍무제가 명나라의 건국자예요. 바로 앞선 아버지죠, 아버지. 그럼 1392년 앞서서 136 그때 이제 홍무제가 아마 통치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 아들인 영락제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영락제가 시작했다면 남해원정 그럼 어느 시점 정도 진행됐을까? 요게 이제 좀 키가 되는데 남해원정은 1405년에 시작됩니다. 한 7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시작점은 1405년이에요. 시기는 영락제고. 근데 1405년이 공교롭게도 가만무역이 시작되는 1404년. 자, 가만무역은 1392년 요시미츠, 조선건국년과 같은 요시미츠 바로 직후라 그랬죠. 그게 1404년이거든? 그 연도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차피 지금 배운 것들을 우리가 쭉 익히는 마당이라면 새롭게 하나 좀 가져가자. 명나라의 영락제, 바로 남해원정은 요시미츠의 가만무역의 시점과 사실 같이 시작한다. 1404~5년 즈음에 같이 시작한다.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연도 하나에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바로 영락제와 가만무역이 같은 시점이구나. 우리가 좀 애매했던 것들을 좀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해금 정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죠? 자, 해금 정책은 자 밑줄 하나 칠까요? 명나라 건국 직후부터. 그러니까 명나라가 건국해서 끝날 때까지, 뭐 거의 끝날 때까지 해금 정책은 유지됐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유지됐다고. 그러니까 시작이 1392년이 조선 건국 30년 전이니까 136부터 쭉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영락제의 남해원정은 일종의 예외적인 경우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밑에 써있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제 꽤 배운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 바로 가만무역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무로마치가 명나라 건국 30년 전에 서서 아마도 남북조 시기로 좀 괴롭히고 있었죠. 그게 또 해금의 원인이 되었고, 그러다가 요시미치가 통일해서 명나라와 가만무역 시작한다. 1404년 나왔어요. 1404년은 아까 영락제의 남해원정과 누가 같다 그랬죠. 자, 그랬다가 이거 언제 폐지되냐? 그것도 좀 알아야겠죠? 16세기 중후반, 임진왜란 직전에 폐지된다. 그러니까 시점을 임진왜란 직전.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조선 요시미츠니까 이게 딱 조선으로 따지면 뭡니까?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 요렇게 좀 걸리겠죠? 약 한 200년 가까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감각은 있어야 됩니다. 가만무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요거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끝나고 안 끝났냐가 기점이 많이 됩니다. 자, 시작은 동남 연해안에 밀무역이 성행하고 특히나 왜구가 번성했다. 우리 무로마치 남북조죠. 아직 가만무역 하기 전 말하는 거예요. 자, 14세기 후반이다라는 거는 아마도 요시미츠 직전이란 이야기예요. 명은 요구도 외부에 단속을 요구하였고, 자, 마침 그때 요시미츠가 통일하는 거죠. 이번 요시미츠가 남북조를 통일하여서 언제? 1392년에. 자, 그래서 외구 단속하면서 조공책봉 맺고 가만무역을 허가했다. 1404년. 1404년 앞서 말했죠. 영락제 남해원정의 시작년이랑 같다. 거의 같다. 자, 지금 제가 몇 번 말하고 있어요. 자, 가만무역은 양쪽에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증이죠. 명나라 무로마치의 요시미츠가 이제 양쪽에 한 장의 종이를 반쪽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일종의 조공무역이었어요. 자, 3번. 자, 그랬다가 센고쿠 시대가 본격화되자, 뭐 센고쿠의 시작점은 온인해난이고, 온인해난은 오자가 빠진다 그랬죠. 1467년 온인해난으로 시작하였고, 온인해난의 시작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아까 말했다시피 임진왜란 직전에 끝나니까 온인해난의 시작으로 센고쿠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센고쿠가 거의 끝날 즈음에 가만무역도 끝이 난다. 16세기 중반, 임진왜란 직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배운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시기 명나라가 해금이었구나, 해금의 과정에 그 남해원정이 있었구나, 뭐 정도가 지금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은 그 두 번째 화살표인 류큐의 중개무역입니다. 류큐의 중개무역. 자, 류큐의 중개무역이 활발하였다. 자, 이거는 맥락이 뭐예요? 명나라가 해금으로 사실상 바닷길을 닫아버리니까 이것을 중개해야 될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 매개의 역할을 누가 했다? 유큐가 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하단에 나오는 지도, 유큐가 또 단독으로 나오긴 하는데 앞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류큐가 지금 저기 일본의 가장 남단에 오키나와니까 지금의 오키나와니까 뭐 그 당시에는 독립왕국이라 그랬죠. 육국왕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과 중국을 잇는 혹은 동남아까지 있는 딱 중간 허브예요. 네트워크의 딱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해금이라는 일종의 정체된 국면에서 해상왕국으로 활약하면서 중개무역을 번성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류큐가 중개무역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조건은 명나라의 해금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명나라가 해금을 풀러버리면 그러면 명나라가 해상의 주도권을 쥐고 류큐는 중개무역이 쇠퇴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해금과 류큐의 중개무역은 서로 운명이 같아요. 물론 시소처럼 반대 운명이지만. 자,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나라는 말기쯤 되면 해금을 풉니다. 그러면 그때 류큐도 중개무역이 쇠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중개무역이 활발했다. 그 밑에다가 요거 쓸까요? 명나라 초기부터 16세기 후반이라고 써놓읍시다. 류큐의 중개무역 시점은 명나라 초기부터. 명나라 초기가 들어간 이유는 해금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해금이 시작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명나라가 해금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명나라의 해금이 완화됐다라는 말이고, 명나라는 왜 16세기 후반에 해금을 풀었냐? 여러분 아시겠죠?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후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뭐 대단히 혼란한 상황이죠. 그 토목보의 변, 장거정의 개혁의 실패, 뭐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16세기 말이 되면 사실상 명나라는 거의 뭐 중앙 통제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해금은 중앙 통제력이 강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약화되니까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류큐의 중개무역도 사실 끝나는 시점이 임진왜란 직전이라는 건 가만무역과 끝나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명나라는 일본과 가만무역을 이제 하고 있었고 임진왜란 기점 바로 직전에 이제 끝이 나죠. 류큐의 중개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명나라는 류큐의 중개무역 그 과정 속에 해금이 진행되고 있었고 역시 임진왜란 전에 끝났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동아시아의 어떠한 교역 질서, 명나라를 중심한 교역 질서는 가만무역과 류큐의 중개무역 이런 질서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임진왜란 직전의 그 상황, 명나라는 토목보의 변과 알탄칸, 그렇죠. 토목보의 변과 알탄칸이 1550, 1449 거의 100년 차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류큐의 중개무역은 계속 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류큐의 중개무역이 있을 때 조선은 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류큐의 중개무역이 있을 때 일본은 무로마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겠죠. 물론 남북주 초반은 좀 그래요. 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가만무역 시기는 완전하게 시기가 물립니다. 센고쿠도 거의 시기가 물려요. 자, 그러한 감각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류큐의 중개무역은 이 중개무역을 하는 시기에 동아시아 어땠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하면서 정치사적인 것들이 조금 염두되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해금 정책이 완화되던 16세기 후반. 자, 16세기 후반은 뭐라고 봐야 된다고? 임진왜란 이전, 임진왜란 직전에 결국 류큐의 중개무역도 쇠퇴한다. 자, 그러니까 명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임진왜란 전까지 류큐의 중개무역은 딱 하고 이렇게 자리를 동일하게 잡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명나라 조선의 조공무역. 자, 사절단이 있죠. 조공사절단. 조천사라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죠. 우리 사실 조천사보다 많이 나오는 게 청나라의 사절단 연행사죠. 연행사를 우리가 언급하면 연경에 가렸기 때문에 연행사라고 했고 청나라라고 찍으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연행사가 아니야. 조천사라 그래. 그럼 이제 명나라를 찍어야 되는 거죠. 빈도는 연행사가 훨씬 많고 조천사는 아직까지 언급 안 됐지만 연행사가 언급된다는 건 충분히 조천사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에다 바친 건 우리나라의 뭐 토산품들이죠. 인삼이나 종이나 붓. 명나라는 여러 가지 약재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이 오죠. 자, 3번 일본의 무로마치. 일본과 조선의 무로마치는 우리가 배웠어요. 자, 임진왜란 전에 우리 상황은 어느 정도 알죠. 자, 요시미치가 통일했을 때, 왜 요시미치가 통일했을 때라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조선이 이때 같이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하기 이전은 무로마치의 남북조인 것이고 무로마치의 요시미치 통일하면 조선도 같이 스타트를 하는 거죠. 자, 스타트를 해서
자, 온인해난 이전에 자 정상적인 관계를 요시미츠기에 맺는다 그랬죠. 물론 세종 때 스시마 정벌로 신호탄을 내리지만 계약조와 그리고 삼포계약, 삼포계약과 계약조가 연이어서 맺어지는 건 요시미츠 통일기다. 자,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스시마 정벌이 세종이 이종무를 통해서 스시마 정벌을 합니다. 왜구를 통제하면서 결국 요시미츠의 정상적인 관계로 계약조를 맺는데 요거가 다 세종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찍고 갑시다. 세종의 임기가 45년, 50년에 1450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스시마 정벌도 세종이지만 삼포의 문을 열고 계약조. 요거는 뭐 서로 떨어졌다기보단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죠. 삼포를 열었던 계약조도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이런 것들이 의외로 갖춰 있으면 키가 돼요. 그래서 세종 때 일본과의 정상화가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세종과 요시미츠구나. 이런 맥락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랬다가 온인해난으로. 온인해난 아까 연도 말했죠. 5가 빠진 1467. 온인해난은 의외로 시점 좀 필요하다 그랬죠. 온인해난 이후로 센고쿠 시대가 전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통제가 안 되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조는 깨져버린다. 그래서 삼포에서 먼저 난을 일으키고 그 난이 진압되어서 다시 을묘에서 난이 터지고 그 난도 진압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교되고 임진왜란 간다. 그런 맥락이 밑에 써있죠. 연도 하나 가만히 그냥 살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알탄칸의 침입 있죠? 명나라. 그게 1550이에요. 1550. 100년 후 전이 이제 그 토목부의 변이죠. 1550을 거기다 딱 찍어보니까 을묘의 변 바로 전이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여러분이 뭐 재수삼수면 제가 뭐 외우라고 할 겁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근데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조선의 수출품은 역시 인삼이나 이런 것이고 그 수입품은 더 원재료죠. 특히나 유황 같은 거 이런 게 일본의 좀 독특한 특산물입니다. 자, 6회 중개무역 오늘 메인 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필까요? 명나라 해금 정책이 류키의 중개무역과 사실상 같이 물려있다 그랬어요.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초부터 진행한다. 자, 그래서 명나라 초기부터 류키의 중개무역을 활발하였다.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간지역. 자, 류큐는 명나라, 일본, 조선과 동남아시아를 있는 중개무역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나라는 어느 시점이고 조선은 어느 시점이고 일본은 어느 시점이냐? 요거를 이제 좀 알고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나라는 자 초부터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류큐의 중개무역 있을 적에 청나라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청나라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임진왜란이 터졌다, 병자련이 터졌다 이래도 안 돼요. 임진왜란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은 무로마치죠. 무로마치입니다. 류큐의 중개무역과 맥을 닫는 건 무로마치예요. 자, 무로마치고 거의 뭐 무로마치 아주 초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물리죠. 무로마치가 명나라와 30년 앞서서 건국되니까 그 30년을 제외하면 뭐 같이 물리는 것 같아요. 자, 조선은 전기죠. 임진왜란 전이니까 조선은 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류큐의 중개무역이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적 시기들과 같이 물리는지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렇고 자, 활기를 띠었던 건 그 명나라의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였고 쇠퇴는 자, 쇠퇴도 역시 언급돼요. 류큐 중개무역 나오면 쇠퇴도 언급됩니다. 답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임진왜란 직전에 16세기 후반에 명나라 해금이 풀려요. 그렇죠? 해금이 풀려야 해금이 완화돼야 그 류큐의 중개무역을 쇠퇴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 16세기의 변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서양의 진출입니다. 서양의 진출을 제가 어느 시기냐라고 자꾸 말하고 있죠. 16세기예요. 그건 아까도 말했습니다. 1492 콜럼버스 이후 바로 16세기부터 본격적이고 이 16세기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앞서 배운 거라면 센고쿠 시대에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받고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그 천주교를 받고 요게 보면 온인해난 이유가 센고쿠 아닙니까? 온인해난이 67년이니까 15세기 중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6세기가 되는 것, 16세기까지 몰고 있죠, 센고쿠가. 왜? 센고쿠가 임진왜란 직전이니까. 그러면 1590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6세기를 다 채운 게 센고쿠죠.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를 다 채우는 건데 요때 포르투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를 16세기에 서양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 지난 시간에 아마 서양에 들어오는 것들은 1511년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마카오라든지 물라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대체로 16세기죠. 16세기에 서양이 동남아시아로 훅 하고 들어오니까 유큐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진출과 명나라의 해금 정책의 쇠퇴, 이런 것들이 쇠퇴의 원인이 됩니다. 육해 중개무역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기를 물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명나라, 조선, 일본. 자, 명나라라고 했다면 조선은 대체로 전기죠. 대체로 전기입니다. 명나라라고 했다면 일본은 대체로 무로마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일본이 나왔지만 시기가 이제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어느 나라에 걸쳐서 뭔가 무역거래를 하고 그 무역거래가 동남아를 또 매개로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나라는 뭐냐? 이 가나라 뭐냐? 바로 류큐죠, 류큐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17세기 전반까지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16세기 중반 후반에 거의 끝이 나요.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류큐의 중개무역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동아시아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가만무역과 더불어 살펴봤어요. 자, 청나라의 대무역까지 조금만 살피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청나라 시기면 17세기부터 19세기. 자, 17세기라면 우리 병자호란년 1636년에 청나라가 건국된다 그랬죠? 자, 제가 이런 걸 계속해서 언급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 연도들이 움직여주는 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7세기부터 시작되는 청나라. 자, 청나라의 대외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바로 앞서서는 육해의 중개무역이 키가 된다면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첫 번째 나오는 천계령입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육해 중개무역도 별표 치세요. 자, 여기 두 가지 키.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는데 천계령. 육해 중개무역이나 천계령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계사에서 언급을 안 하는 동아시아의 독보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천계령. 자, 천계령은 우선은 이해하려면 이게 뭡니까? 바로 대만의 정성공이에요. 정성공이 이제 명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를 다시금 부활시키기 위한 청나라에 대한 어떤 반항 세력이죠. 어디를 기점으로? 대만을 기점으로 거처를 잡고 있었고, 얘가 대만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대만이 거점이었고, 이 해안변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고, 여기 해안에 또 한족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기 보면은 붉은색 창장강 하구 쪽에도 상당히 많은 한족의 부흥 세력, 정성공의 부흥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강희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희제가 이 정성공을 진압해야겠는데 요놈들이 자꾸 이 벼으로 들러붙으니까 안 되겠다. 우선은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래갖고 요 관련 있는 요 지역의 사람들, 주로 한족 사람들이겠죠. 한족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이주시키는 정책이 천계령이에요. 천은 뭐냐? 옮길 천자. 우리 천도할 적의 천자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옮기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바꿔서 옮기게 하였다. 왜 지역의 사람들, 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옮기게 하냐? 정성공 때문에. 그럼 정성공은 강희제고 이 시기를 명을 내린 건 강희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강희제라면 이 천계령은 어느 시점이냐?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 우선 무드가 중요해요. 강희제가 있다라는 건 우선 청나라가 섰죠. 청나라가 섰고 병자호란도 터졌어요. 병자호란도 터졌고 오삼계가 청나라 들이붙어갖고 그 중원을 청나라가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강희제. 명나라가 망하고 강희제. 자, 요런 흐름, 이 앞에 것들이 다 지나가고 강희제예요. 강희제. 지난 시간에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 우리가 연도 잠깐 봤는데 대체로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를 꽉 채웠죠. 강희제가 대체로 17세기 중반쯤에 걸리는 군주입니다. 자, 지금 연도가 17세기 중반에 걸려 있는데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정성공이 존재했던 거라면 강희제인 것이고 강희제라면 명나라가 멸망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명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또 정성공이 저항하고 있었겠죠. 이게 인과성이 있는 거예요. 인과성이. 시기적인 개점이.
자, 거기 시행을 보니까 타이완의 만청세령 정성공을 진압하기 위하여 주민의 내륙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다. 요 천계령이 이 정성공으로 인하여서 시행된 정책이라면 정성공을 진압하면 천계령도 해제되겠죠. 정성공은 누가 진압합니까? 강희제가 진압하죠. 그러니까 강희제 연간에 천계령이 시행되고 천계령이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타이완을 정복한 이후에 정성공을 진압한 이후에 천계령은 해제된다. 자, 그래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시행된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이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영향을. 자, 우선 천계령의 시점 알고 계세요. 천계령의 시점은 17세기 중반이다. 17세기 중반을 안다기보다는 강희제 시기고 강희제는 명나라 이후다. 명나라 이후일 수밖에 없는 건 명나라가 멸망해야 정성공이 대항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고, 자, 그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해안을 통제해야 될 청나라의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통제무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저우 등 4개의 항만 개항하여서 이제 대외무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16세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서양도 이 4개의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표적인 건 광저우고 마카오라든지 4개의 항구가 열려요. 자, 이렇게 4개 항구가 열렸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가 되겠죠. 뭐가 되겠어요? 광저우가 되겠죠. 광저우가 될 거고, 그 광저우에 아마 공행이 열릴 겁니다. 자, 그 중간 단계로 우리가 동아시아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키인데, 자, 청나라가 이렇게 문을 4개밖에 안 여니까 어쨌든 4개 연 거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영역을 기점으로 청상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동남아시아로 아니면 일본의 나가사키로 막 적극적으로 진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경쟁력 싸움 아닙니까? 청나라 상의 경쟁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은이 교역을 하면서 대거 중국으로 유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이제 감당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당장 아주 중요합니다. 에도 막부는 청나라의 은 유출이 급증하자. 왜냐? 청상인이 지금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급증하자. 밑줄 신패를 발행하였다. 신패 또한도 무역허가증이다. 그러니까 앞서 배웠었던 감압과 같은 무역허가증이에요. 용어는 다르죠. 용어는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자, 신패는 그럼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겁니까? 천계령 이후가 되는 거죠. 천계령 이후. 천계령 이후에 천계령이 해제되고, 그리고 문이 4개 열리고,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나오니까 신패. 그러니까 신패는 우선은 청나라고 강희제 이후가 아마 될 것이라는 추정. 물론 에도가 될 것이고 조선은 조선 후기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신패의 시점 역시 천계령과 어떠한 연관과 인과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천계령과 신패는 계속해서 인과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겁니다. 마치 앞서서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류큐의 중개무역이 인과성을 가지면서 움직여 나가듯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신패와 그리고 천계령, 이 두 가지를 좀 살폈어요. 정성공은 대만의 뭐라 그럴까요? 영웅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학이 바로 성공대학. 여기서 성공대학의 성공이 뭐냐? 성공이 바로 정성공 말하는 겁니다. 대만이 가장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성공호예요. 성공호.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정성공이 가장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존재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대만의 성공호를 잡겠다라고 만든 그 항공모함이 실항호입니다. 이 실항호의 실항이 뭐냐? 정성공 진압했었던 장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역사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조선에도 정성공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우리 조선 후기에 정감록이 유행하죠. 우리 도참사상. 이 정감록에 정씨가 등장한다. 이 정씨라는 사람이 정성공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 조선 후기와 정성공이 시기적으로 겹치죠. 요런 어떤 정성공이 이러저러하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그 당시에도 미쳤고 한 것이죠.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반란이 전개된 시기. 옳은 것. 사신이 한성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오삼계가 주시의회를 황제로 옹립하고 거병하였다. 경정충 등도 합사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이에 호응하며 타이완의 정치 세력도 여전히 반란을 지속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삼계와 경정충이
지금 거병하였다라는 거는 3번의 난 말하는 거예요. 3번의 난. 3번의 난이고, 그리고 정씨도 반란을 일으켰다, 정성공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강희제가 지금 3번의 난하고 정씨 세력을 진압하는 막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자, 요때 시기 청나라 강희제 때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쓰시마 섬을 공격하였다. 자, 쓰시마 섬이라고 했을 때 강희제는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 멸망하고 나서 아닙니까? 쓰시마 섬은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이에요. 완전히 나갔죠. 자, 후금과 형제관계 맺었다. 조선 전기죠. 이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지나고 명나라가 멸망해야 강희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앞선 시기죠. 세 번째, 토목보의 변으로. 자, 토목보의 변. 이런 게 이제 연도적인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들어가기 전에 토목보의 변과 알탕칸의 침입, 그리고 장거정의 개혁, 그 다음에 임진왜란 아닙니까? 근데 자, 알탕칸의 침입이 1550년, 100년 전인 토목보의 변. 이건 뭐 시기적으로 너무 엇나갔고 연도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흐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아야죠. 자, 준일 강제준 청계령이 시행된다.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걸 배제하지 않아도 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앞세 것을 이렇게 연도를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배제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군의 오기 때문에 온인의 난이 일어났다. 온인의 난이 일어났다가 1467년 아닙니까? 이 온인의 난은 임진왜란 이전 아닙니까? 지금 얘는 임진왜란이 지나고 병자호란도 지나고 명나라도 멸망해야만 바로 정성고와 강희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많이 엇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도적 감이 없으면 이런 문제 깔아놓으면 100% 흔들립니다. 제가 그런 맥락으로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연도와 흐름들을 제대로 잡고 있어라. 그러면 환히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줄 볼까요? 자, 광둥무역체제. 우리 광둥무역체제라고 하면 이제 공행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 때 배웠었던 아편전쟁의 실마리. 바로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되는가. 자, 배경은 16세기 이후에 이제 서양인들이 진출했고, 자, 서양인들이 진출하면서 반청세력 계속 꿈틀꿈틀 뭐 이렇게 되는 마당이 있었기요. 그런 청나라의 상황 속에서 광저우 하나만 남겨놓고, 아까 이제 천계령 해제 이후에 4개만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3개 폐지하고 드디어 광저우만 남겨놨다. 광저우만 남겨놨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 보면 광저우로 대무역을 독점하였다. 그게 바로 공행 아닙니까? 광저우의 공행무역. 그 광저우의 공행무역은 어느 시점이냐? 거기 연도가 1760년이라고 나와요. 자, 이 연도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좀 인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메카트니가 들어옵니다. 메카트니가 들어오면 메카트니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공행이 결국 이제 난징조약 1차 아편전쟁으로 공행이 폐지되죠. 그러니까 난징조약이 1차 아편전쟁이 1840년이죠. 난징조약이 2년 후인 1842년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대체로 유지되죠. 한 80년 정도 유지되네요. 자, 이렇게 공행이 유지해서 딱 하나만 열어놓으니까 서양 입장에서도 문이 4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버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 영국의 맥카트니 사절단이 이제 그것에 항의하러 온 겁니다. 자, 맥카트니 사절단 유명한 사진 있죠. 유명한 그림. 자, 거기 연도가 잘못됐어요. 연도 수정하겠습니다. 거기에 1838년이 아니고 1792년이에요. 1792년에 써놓고 걸륭제라고 썼어요. 걸륭제. 여기 주인공 이 사람이 걸륭제예요. 걸륭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 세 번째 군주. 18세기를 꽉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1792년 하더라도 걸륭제 거의 말년쯤 되는 거예요. 영국은 18세기 되면 이제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중국이 가장 큰 타겟이죠. 은을 쓸어 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걸륭제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선물을 잔뜩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뭐 막 잔뜩 들고 있죠. 이게 다 선물이에요. 청나라 황제에게 걸륭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양은 한 마차 4차 분량. 그러니까 뭐 트럭으로 몇 트럭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면담 신청을 했고, 면담 신청은 허용된 거예요. 당시 이제 피서지였던 열하에서 만났는데, 걸륭제는 이제 서양오랑캐가 왔고 나에게 선물 갖다 줬다고 하니 소위 말하면 조공사절단이라고 봤습니다. 조공사절단. 야, 조공 왔구나. 그러면 조공예를 치러야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309 고드레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찢고 그 다음에 3발 걷고 다시 3번 그걸 9번이라는 309 고드레를 이제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맥카트니 입장에서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일국의 대사관인데 이게 뭐냐? 그래갖고 이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합의한 게 이제 무릎 꿇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 열어주시오. 공행 하나만 열면 어떡하오?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근대의 망국공법 있죠. 망국공법의 논리상 이렇게 제한무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교역을 하는 나라끼리는 외교관을 두기로 돼 있어. 외교관도 우리가 베이징에 좀 두겠어. 뭐 그러니까 권력제가 뭐 짜증나는 거죠. 너 조공으로 하러 온 거 아니야? 뭐 예의를 안 지키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뭐 내 말을 나가 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맥카트니 사절단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고 빌미가 되어서 저 멀리 50년 후쯤에 아편 전쟁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편 전쟁까지 좀 살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이제 영국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의 위대한 군주 걸륭제가 돼지가 돼버렸죠.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참 그 하나의 이미지 정치. 제가 어렸을 적에 또리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또리 장군. 정말 영웅이죠, 영웅. 또리 장군이고 저 뒤에 보면 가면을 썼고 돼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내용은 뭐냐면 또리 장군이 돼지를 물리치고 태극기를 펄럭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 돼지가 뭡니까?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 김일성이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이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일국의 지도자인 것이고, 일국의 지도를 돼지로 만드는 거는 그 당시에 역시 이미지 전쟁, 이념 전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공행의 과정과 맥카트니 사절단, 그러니까 맥카트니 사절단이 온 시점 이전에 공행이 마련되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인과성이 좀 존재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걸 좀 배웠습니다. 하나는 저 뭡니까? 육해 중개무역과 명나라의 해금 정책, 그리고 또 하나는 천계령과 심패. 요게 시험적으로 많이 언급되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기적인 흐름이 흔들려 버리면 여기서 빠져버려요. 조심하시면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